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6년 회계사 대비를 위한 봄종합반 이제 재무관리 수업을 맡게 된 윤태주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업 거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0% 정도, 60% 정도 진행이 됐는데 되게 반갑고 되게 감사해요. 처음에 제 생각은 더 많은 사람이 이탈을 할 거라고 이제 추측을 했었습니다. 보통 세법에서 많이 무너지거든요. 다행인 건 경제학이 수업이 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다는 말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제 이름 아시죠? 네, 윤태주입니다. 네, 이제 정말로 전업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아직도 소개란이 고쳐졌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을 성심성의껏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고 지금 이제 가르치는 이제 단계에 있고요. 제가 회계사가 되고 난 뒤에 한 15년 정도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강의는 없었어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어떻게 보면 전업으로서의 첫 일인데 제가 있었던 회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들으신 분들을 들어보셨죠? 뭐 회계법인도 있었다가요. 그 다음에 컨설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회사 그리고 게임 회사에도 있었습니다. 엄청 포트폴리오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모든 회사에서 재무관리는 다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사가 되고 회계법인에 들어가셔서 아예 전공을 세법으로 잡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재무관리 지식은 항상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계사 전문가로서 어떤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뭐 그런 수업이고 대신 정직해요. 왜 정직하냐면 다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학 같은 좀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장난을 한다거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다만 수업 목적에서 시험 문제는 말장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책은 아마 다 공지 받으셨죠? 저희 김종길 선생님 책으로 진행을 할 건데 저는 이제 제가 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수업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따로 다 나눠 드렸는데 유인물이 아마 베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책하고 유인물을 같이 좀 보시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유인물에 다 풀어 놓았는데 뭐 책에 잘 적혀 있는 것들은 제가 좀 그렇게 상세하게 풀진 않았고 책과 좀 다르게 접근하거나 실질적으로 풀기 위한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다 하면 그 프린트의 유인물에 좀 더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사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이미 뭐 합격자 수 거의 1,500명, 더 늘렸으면 좋겠죠? 개인적으로 더 늘리면 근데 이제 과연 전문가 수를 많이 늘리는 게 좋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때에는 그래도 많이 뽑는 게 좋으니까 다른 전문직 시험보다는 그래도 회계사가 굉장히 많이 뽑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다른 그 전문가 시험보다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두 명 뽑는 시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올림픽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포디움 이제 1, 2, 3등 뽑고 끝나는 것들은 3위 안에 못 들면 슬프잖아요. 예, 다 집에 가야 되고 그것도 4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러나 회계사 시험은 여러분들이 1, 2, 3등이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석은 여러분들 사진에 얼굴 받고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수석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아니면 최연소가 되면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2등부터 마지막 꼴등까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꼴등이 되는 게 제일 유리할 수 있어요. 왜?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나 문 닫고 들어왔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항상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게 되어야 돼요. 물론 전략을 잘못 쓰면 불합격자 중 1등이 됩니다. 그러면 너무 슬퍼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할 거예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시는 거지 여기서 절대로 다 알아야 한다. 아니면
모든 걸 다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특히 재무관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셨다간 여러분들이 시험 자체를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관점에서 무언가를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처음 배우면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한번 처음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중에 처음 들으셨을 때 어땠어요? 다 알 것 같았죠? 네, 그리고 세법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곧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도 재무관리 이거 하시다 보면은 그냥 세법은 좀 맞는 것 같은데 세무사 할까? 이렇게 이제 퇴로를 마련할 수 있지만 세법은 그러지도 못합니다. 갈 곳이 없죠.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수업이 진행되다 보면은 모르는 게 계속 생길 거예요. 그 모르는 걸 딱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옆 사람 표정을 보세요. 아마 똑같습니다. 그렇구나. 그 표정이 그 표정이네. 그러면 그냥 비슷하겠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합격하는 뭐 시험도 아니고 옆 사람보다 좀 잘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1차 목적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한데요. 2차야 당연히 5과목 중에 재무관리 60을 넘어야 합격을 하고 그래야 회계사가 되겠지만 1차 관점에서도 중요해졌죠. 우리 바로 올해 시험 보셨던 분들부터 재무관리가 24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6문제였기 때문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회피라는 걸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경영학에서 이름이 왜 경영학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재무관리 및 기타로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네, 함부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 누군가 싫어하시겠죠. 방금 종강했죠. 네, 8번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영학에서 재무관리가 대부분의 문제, 문항수를 차지합니다. 24문제가 나오고 이제 24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잠깐 소개도 드릴 거고 여튼 중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에서도 더 이상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건 시험에서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아요. 아마 이제 믿기지는 않으실 텐데 이 지금 기본서를 충실히 다 공부를 하셨다라는 가정하에서 24문제 중에 24문제 빼고 23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서만 잘 따라오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재무관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잠깐 목표를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재무관리는 소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웠었던 회계, 세법, 상법 다 현실 세계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때에도 진짜로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재무관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 첫 수업 듣고 다 나갑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다루지 않아요. 가정의 세계라는 곳을 다뤄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이야기들은 다 가상이에요. 근데 가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서의 그 이해를 바탕으로 가상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진짜 힘듭니다. 한번 여러분들 대표적인 걸로 해리포터 다들 보셨죠? 네, 안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뭐 마법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생각나시는 분들은 그냥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그 호그와트 가는 기차를 타죠? 9와 4분의 3 승강장 뚫고 가죠. 자, 이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건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이야기를 착각하면 무슨 짓을 하냐? 여러분들이 런던에 가서 그 벽을 뚫으려고 하겠죠. 네, 하면 안 되는 짓이죠. 그게 현실 세계하고 가정을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것 중에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또는 이것은 현실 세계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가끔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실 세계 이야기를 꺼내올 때가 있어요. 그건 그냥 현실 세계의 일 뿐이다라고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정이라는 세계에서 어떤 가정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처음에 다 소개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마법사가 실존하냐?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있나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지. 네, 그런 세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정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재무관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해를 다 시키고 싶은 게 제 욕심이지만 목표는 한 7, 80%고 또 거기서 한 절반 이해하시면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1회독이잖아요. 이거 다 듣고 두 번째 하시면 처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것이 다 이해될 거라고 생각 안 하시고 접근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수업은 여러분들 수학 싫어하시죠? 뭐 수학 좋아하시는 분이 저도 싫어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좀 필요한 수학이나 통계, 확률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드려야 돼요. 그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어떤 선수 수업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 그냥 수업 잘 따라오시면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다 설명을 드려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당연히 이해하고요. 그래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좀 익숙해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지루해져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농담 많이 하시고 또 사례 많이 드시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수업 시수만 늘어날 뿐이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은 할 거예요. 이해를 충분히 돕기 위해서 사례는 꺼내 오겠지만 일단 1차 목표는 수업의 진도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대한 이제 재무 관리를 컴팩트하게 이해시키는 것에 주력을 하겠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제가 예시를 안 들고 엄청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게 다 나중에 복습할 시간으로 다가온다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5월 넘어가면요, 여러분들 덥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가 되면 더 힘들어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피곤한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피곤하면 뭐 잠깐 좀 이렇게 리프레시를 직접 하신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들으실 때 예습 힘든 거 알아요. 지금 복습도 힘든데 예습하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나보고 듣지 말라는 거구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습은 바라지 않고요. 복습은 그래도 조금씩 해주셔야 하고 이제 복습할 때 있어서 처음 수업 들으신 다음에 복습할 때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줄거리, 그 다음에 주요 개념, 이론, 그리고 나오는 공식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봐주시고 문제는 그 뒤에 여력이 있으면 푸시고요. 다만 예제는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예제 뒤에 유제라던가 아니면 연습 문제 같은 거 있어요. 책에. 제가 소개한 게 아니면 일단은 시간이 없으면 안 건드리셔도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이론이 확실히 좀 이렇게 들어와야 문제가 풀리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후자다, 문제를 풀어야 좀 이해가 될 것 같다 싶으시면 그냥 이론 빨리 스킵하시고 문제 푸는 것도 답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책 처음에 목차 보시면 난이도별 분류라는 게 있어요. 이 난이도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요양 목차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색깔이 되게 총천연색이라 눈에 초록색,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보이죠?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론은 1차 시험에 나오는 이제 문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이론인데 그런 것만 다루지 않아요. 여기서 중급이라고 붙어 있으면 1차에 나오면 좀 어려운 레벨 또는 2차에서 다룰 만한 레벨을 뜻하고요. 또는 챕터가 2개 이상 연계가 된 거예요. 중급의 기준은. 그래서 1회독 때 중급을 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고급은요. 1차에서는 안 다루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 그래서 고급 같은 경우는 다룰 수도 있고요. 안 다룰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고급을 다뤘을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이해가 안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만 수업은 다 할 거라는 거. 제가 수업을 안 하면 그냥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옆에 도전 있죠. 이 도전은 절박하신 분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박하죠. 여러분들 말고 진짜 너무 절박한 분들. 2차에 4과목 통과하고 재무관리 딱 하나 남았어. 절박하겠죠. 네, 사생결단을 내야겠죠. 이런 분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급, 고급, 도전 딱지 붙어 있으면 일단 난이도가 좀 높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벌써 절박해서 도전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재무관리는 다 맞을 수 있는데 다른 과목에서 과락 날 수 있습니다. 항상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 목차를 좀 보겠습니다. 네, 총 5개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23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파트는 재무관리 기초. 네.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위험이 없는 세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이 뭐예요? 라고 이제 당연히 질문을 하실 텐데, 위험이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변동성입니다. 여러분들 뭐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다 주식이 올라서 내가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주식이 그렇게 오를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래에서 정답을 모르고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변동성이라 그러고, 재무관리에선 이를 위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파트 1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 위험을 배제하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걸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관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뇌를 재무관리에 맞게 세팅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위험, 그리고 수익률을 배웁니다. 이제 파트 2의 메인은 그래서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 단계에 이제 장벽을 만나는 게 그게 바로 CAPM. 네, CAPM이 지금 뭔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네, 괜히 그 어려운 산을 넘기 위해서 산을 먼저 아는 건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위험 수익률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이제 3분의 1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파트 3 자본 구조와 기업 가치 평가는, 그래서 뭐 기업 어떻게 평가할 건데 라는 좀 더 큰 세계를 다루게 됩니다. 하나의 위험과 자산을 배우게 되면 이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보통은 이 파트 1, 2, 3를 합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대학교에서 배우는 재무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파트 4, 5는 투자론이라고 불리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과 관련된 재무 담당자로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보면, 이 4, 5는 나는 투자자예요. 그래서 자산을 투자할 때 무엇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한다. 그런데 주식 투자는 이미 실컷 기업의 재무와 관련된 영역에서 다 다뤘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보다는 채권 또는 옵션, 선물, 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채권이 왜 파트 5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채권 중급회계에서 배우셨죠? 네, 사채라고 부르는 게 바로 채권이거든요. 여기서 유일하게 아는 게 사채인데 왜 제일 뒤에 있을까? 네, 여러분들이 배운 건 굉장히 쉬운 거고, 이 뒤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자율이라는 게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게 해요. 이제까지 여기서 배우는, 그리고 앞에서 우리 중급회계나 다른 곳에서 배울 이자율이라는 것들은 다 주어졌잖아요. 이자율이 주어지지 않는 세상을 다룹니다. 이자율은 무엇인가? 점점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점점 가정이 하나씩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졸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산이, 이 전체 파트에서 딱 산을 3개를 꼽자고 하면, 첫 번째는 CAPM이에요. 어렵습니다. 두 번째 MM이에요. 세 번째, 파트 4하고 채권까지는 여러분들을 내내 힘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치면 올라가요. 올라가. 살만해. 여기가 이제 CAPM. 그리고 또 올라가요. MM. 또 살만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암벽 등반을 하래요. 갑자기. 이제까진 등산이었어. 암벽 등반을 하라고 하다가 딱 올라오죠.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집니다. 이게 재무관리 기본반에서 여러분들이 맡게 될 등산 같은 어떤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면 시험에선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올까? 다행히 시험은 이쪽 구간에서 많이 나옵니다. 2025년 올해 1차 시험 한번 봤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출제 문제 수가 파트 2나 파트 3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파트 2나 3가 시험 문제 내기가 제일 적합한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회계사가 되고 나면 기업의 어떤 재무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더 중요한 이론은 사실 2나 3예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 감독원에 가면 출제 비중에 대해서 공시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파트하고 그 다음에 감독원이 잡고 있는 어떤 그 파트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1대1로 매칭시키면 안 되는데, 실제로 1대1까지는 아니어도 보면 CAPM이나 MM이 좀 많습니다. 그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옵션 좀 있고, 그리고 채권은
그냥 뭐 항상 균형 있게 한 10%씩 정도 차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목의 관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고비를 일단 1차적으로 잘 넘어가시고, 이때는 힘들면 아, 나만 힘든 거 아닌 거야, 다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소개는 다 했고 책을 진짜 한번 봅시다. 자, 2페이지입니다. 재무관리의 의 나오죠. 우리 재무관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무관리가 뭘까요? 네, 회계사 과목이요라고 얘기한 사람 있겠죠. 네, 재무는 뭘까요? 재무와 관련된 뜻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계사 시험 포함해서 재무라는 것을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재무는 그냥 돈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뭔가 말이 굉장히 친숙하게 변했죠. 재무 관리는 결국 돈을 관리하는 겁니다. 돈 관리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용돈 받아서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용돈을 열심히 체계적으로 나중에 용돈 부족해서 터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미리 잘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뭐 직접 아르바이트 뭐 과외를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뭐 그거에 맞게 스케줄을 짜실 수도 있고요. 돈 관리라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을 관리하는 주체를 회사로 보는 게 재무관리예요. 그래서 관리라는 게 회사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라는 그 영역을 정말 크게 생각한다고 하면 책에도 써 있죠. 투자, 뭐 금융기관, 그 다음에 기업 재무, 뭐 이렇게 다 써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기업의 자금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다루는 투자론이 주로 14챕터 이후 이야기를 좀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반 한 3주 정도는 기업의 재무, 다시 말해서 기업이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초반 3주가 아니죠. 초반 15번 정도. 네, 한 15번 정도를 배우고, 그리고 남은 15번이 투자론,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1절 자금의 순환 과정입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사실 이 단계를 쉽게 이제 이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15번의 수업을 다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큰 관점에서 자금이 어떻게 순환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다들 아시죠? 지금 중급회계는 다 들으셨으니까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업의 어떤 현재 재물을 나타내는 장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왼쪽을 뭐라고 불렀어요? 차변이라고 불렀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불렀죠. 네,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업이 처음에 생길 때 상법도 배우셨으니까 상법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자, 기업이 최초에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네, 그렇게 뭐 복잡한 얘기 안 할 거예요. 자본이 필요합니다. 원래 제가 이 수업을 한 15년 전에 이 시험을 볼 때는 자기 자본이 5천만 원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100원이면 되죠. 네. 그래서 100원이든 그게 얼마든 자기 자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자본이라고 표현하는데, 굳이 자기 자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주죠. 주주가 넣은 자본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넣지 않은 돈, 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넣지 않은 자본이 있을 거예요. 그걸 원래 중급회계, 재무회계에서는 부채라고 불렀죠. 그러나 내 돈도 내 돈, 남의 돈도 내 돈 합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이 돼요. 똑같은 자본인데 다른 주주 외에 누군가가 넣은 자본이기 때문에 타인 자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재무관리에서는 이 차변 옆에 있는 대변, 이쪽 영역을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자기 자본은 누가? 주주가. 타인 자본은 누가? 채권자가 각각 불입을 했겠죠. 회사는 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통해서 영업을 해야 합니다. 왜? 돈이 없는 회사는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의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가 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줬죠. 기업의 입장에서 봅시다. 그 자금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달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금의 순환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자금의 조달이에요. 돈을 가져와야만 그 돈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조달받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에서의 세팅은 기본적으로 차변 대변이 아니에요. 운용 섹션과 조달 섹션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그냥 편의상 수업하다 보면 차변 대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재무관리용 목적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운용 섹션 그리고 조달 섹션으로 구분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영업자산이라는 걸 마련을 해요. 영업자산이 있다는 얘기는 비영업자산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현실에 있는 기업을 하나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다 아는 기업, 쿠팡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쿠팡이 그냥 처음부터 자금을 다 조달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언가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뭐 대단한 목표가 있었겠죠. 로켓 배송은 그중 하나였을 거고, 택배, 물건을 팔아서 택배까지 보내는 업을 해보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도 받고요. 그리고 자금을 은행이나 아니면 기타 채권자로부터 조달을 받았을 겁니다. 그 뒤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돈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기업의 재무 담당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네, 땅을 사야죠. 땅 사고 그 다음에 물건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물건 보관할 공장도 짓고 나면 이제 차도 사야 되죠. 네,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무언가 우리 중급회계에서 배웠던 유형자산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하나씩 사야 돼요. 그래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재무관리에서는 고정자산이라 불러요. 줄여서 FA라고 씁니다. Fixed Asset.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약자라던가 어떤 기호 이런 것들은 처음엔 다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재무관리가 한번 이런 약자 또는 기호 또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하고 나면 그걸 굉장히 축약해서 쓰는 경향이 강한데 그 뒤에 똑같이 계속 그런 기호나 아니면 개념을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수학처럼 다 줄여서 써버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실 때 어떤 개념이나 기호를 만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습을 하든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일단 학습은 해놓고 그 다음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고정자산이 FA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줄여서 쓸 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고정자산을 가지고 이제 영업할 준비는 다 끝났어요. 그럼 쿠팡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물건을 팔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걸까요? 아니겠죠. 사람도 뽑아야 되고요. 그 사람들 차 운전해서 택배 보내야 되잖아요. 물건을 누가 구매하면 보내야 될 그 재고도 있어야 합니다. 그 재고뿐만 아니라 기름은 이런 것들 당장 기업을 운용하기 위해서 어떤 유형 자산이 아니라 필요한 그날의 자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운전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뭐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데일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냥 기업을 매일매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줄여서 NWC, Net Working Capital이라고 쓰는데 왜 순일까요? 재무관리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주요 개념 중 하나는 그 중급회계 처음 들으실 때 여러분 아마 이제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머릿속에 있었던 개념 중에 하나가 캐시 베이시스, 현금주의라는 걸 발생주의라는 개념으로 다 돌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발생주의가 굉장히 익숙하고 그래서 발생주의에 대해서 좀 배웠더니 세법에서 갑자기 뭐라고 해요? 권리 의무 확정을 해야 돼.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막 흔들죠. 도대체 이 주의라는 게 뭐길래 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데 거기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재무관리를 배울 때 여러분들은 다시 현금주의가 돼야 돼요. 돈이 최고입니다. 장표에 무엇을 찍든지 관심이 없어요. 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순운전 자본은 이런 겁니다. 유동채무, 예를 들면 미지급금 아니면 이제 뭐 미지급 비용 같은 것들이 무엇을 뜻하냐면 발생주의 관점에서는 내가 무언가 서비스를 이용했던 아니면 물건을 샀든 그래서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될 예정인 부채들인 거죠.
그렇지만 돈은 안 나갔죠. 돈을 운용하는 관점에서는 나는 서비스를 받고 물건도 받았는데 돈은 안 나갔어요. 그러면 운전자본의 관점에서는 감소가 일어나요. 내가 10,000원 가지고 회사를 매일매일 운용을 하고 싶었는데 누군가에게 물건을 떼서 받고는 돈을 안 주고 있으면 그만큼 필요한 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운전자본은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구매했지만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차감이 일어나요. 좀 더 자세한 건 뒤에서 배울 건데 왜 순이 붙었냐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아직 돈이 필요하지 않은, 돈이 나가지 않은 그런 것들은 차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업자산을 순운전자본과 고정자산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회사에 그러면 과연 이 영업자산이라는 게 다일까? 그렇진 않아요. 비영업자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영업자산은 무엇이냐면 쿠팡의 예시로 봤을 때 쿠팡은 기본적으로 채권자나 주주가 기대하는 쿠팡에서의 업은 뭐 처음엔 당연히 물건을 파는 이커머스였을 거고 뭐 택배도 할 거고 조금 더 확장하면 지금 뭐도예요? 뭐 쿠팡 플레이 하죠. 네, 여러분들 이제 혹시 저녁 밤 늦게 무언가를 보신다면 쿠팡 플레이 틀고 뭐 축구를 본다거나 이러실 수 있는데 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쿠팡에게 누구도 예를 들면 어떤 다른 기업에 투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쿠팡의 어떤 운용에 있어서 쿠팡이 뭐 예를 들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나무경영을 샀어요. 나무경영 아카데미가 재무제표에 우리 재무상태표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영업이랑 상관이 없어요. 택배 또는 뭐 이커머스 이런 거 하라고 돈을 분명히 제공을 해준 건데 다른 거라고 있죠. 이런 것들을 재무관리 목적에서는 비영업자산이라 불러요. 영업이랑은 하등 상관없는 거예요. 그 상법에서 배웠던 영업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과 다르다? 그러면 다 빼내는데 재무관리 시험 또는 실무 관점에서도 대부분의 자산은 다 영업과 관련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업과 무관한 대표적인 자산이 이런 다른 기업에 투자한 자산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뭐 이런 자산들. 혹시 이렇게 쓰나요? 아니면은 그 공정가치 측정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플레임으로 붙여주나요? 이게 지금 공정가치 측정 그 자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래서 투자 목적의 자산들은 주로 이제 비영업 자산으로 들어간다는 거. 자, 회사가 영업을 열심히 합니다. 쿠팡이 뭐 매일매일 택배 보내고 여러분들한테 물건 팔고 돈을 받겠죠. 그러면 그 돈이 이제 영업 관점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쌓여 이제 현금 흐름이 돈이 이제 소비자로부터 기업으로 돈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에요. 자, 이 현금 흐름은 이제 주주가 또는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쿠팡에 투자를 했어. 돈 벌었어. 그래서 돈을 이제 딱 회사에 저축해 놓고 있어요. 그 돈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가야 될까요? 가져가면 좋겠죠. 베스트죠, 그게. 그러나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이유가 이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배웠죠. 노후화됩니다. 이걸 가만히 두고 있으면 나중에 고정자산이 쓸 수가 없게 돼요. 또 순운전자본. 만약에 영업을 확장하고 싶어요. 또는 뭐 어떤 추가적으로 자본이 필요하다고 해요. 넣어줘야 됩니다. 재투자라는 관점에서 기업에 돈을 추가로 넣어줘야 돼요. 그게 예를 들면 공장을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노후화된 공장을 보수할 수도 있고 땅 새로 살 수도 있고 또는 차를 새로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홈페이지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재투자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쿠팡이라는 기업은 영업을 몇 년 못하고 도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영업자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다 하더라도 그 돈 전부를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재투자가 일어나고 그 재투자를 끝내고 나면 정말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젠 정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이라 불러요. 네, 이름이 잉여라고 해가지고 좀 안 좋은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냥 순수하게 경제학적으로 잉여는
남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영어로는 뭐 free 해가지고 옛날 책들은 이걸 자유현금 흐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그거보다는 잉여라는 표현이 조금 더 와닿아서 요새는 다 잉여현금 흐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튼 이제 정말로 기업 입장에서 조달을 해줬던 채권자와 주주에게 다시 투자를 했으니 돈을 돌려줘야죠.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가져갈 것이냐? 여러분 재무상태표 배울 때 이 대변의 순서가 무엇인지 배우셨나요? 이 대변의 순서가 원래는 이 기업이 나중에 청산이라는 과정을 거칠 때 그 청산할 때 배분 순서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의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채권자들이죠. 채권자 안에도 순위가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자, 뭐 후순위 채권자로 나뉘는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채권자는 다 제일 먼저 돈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면 뭐 우선주 배웠죠. 네, 우선주 투자자가 가져가고 그리고 보통주 투자자가 가져간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금의 입장에서도 먼저 돈이 남으면 채권자한테 이자를 줘야 돼요. 이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고정되어 있다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이자 금액을 채권자에게 먼저 주고요. 그리고 나면 정말로 주주는 이제 판단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유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유보는 회사에 돈을 남겨놓는 행위죠. 그 남겨놓은 돈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자기 자본의 형태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유보라는 표현이 엄밀히 말하면 기업에 남겨놓는 거지만 주주의 관점에서는 내가 그냥 기업에 바로 자기 자본 형태로 재투자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배당이라는 걸로 주주에게 자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자금의 전체적인 순환 과정을 보면 주주와 채권자가 돈을 조달해주고, 그 다음에 기업이 영업자산을 구매하고 그를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재투자도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과정이 우리가 배우는 자금의 순환 과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주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채권자는 이미 정해진 이자를 다 받아가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받아갈 일도 없고요. 그냥 기업이 돈을 벌면 거기서 정해진 금액을 가져가게 될 거고, 그 나머지 금액, 유보하고 배당을 하기 위한 나머지 잉여 현금 흐름은 모두 주주에게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주주는 채권자 주고 남은 거 다 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를 우리는 자녀 지분권자라고 부릅니다. 남은 돈 다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 그게 책의 3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내용이에요. 주주를 자녀 지분권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책을 좀 쭉 따라가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조달된다라는 것, 뭐 책은 그냥 직접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책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닌 이상은 그냥 이 장표로 대부분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다가 아,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이 이거구나 하면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 형태로 조달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채권자와 주주가 존재한다는 것, 영업자산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시 돈을 벌어서 돌려준다는 것, 이거를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그림의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약 15일, 한 15번 정도 배우게 될 파트 1부터 3까지, 파트 1이 어디까지 배우냐면 보통 이 부분을 다뤄요. 영업자산과 비영업자산,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 이 부분을 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돈이 흘러가는 과정과 배분되는 과정을 다루는 관점에서 운용이 파트 1, 그 다음에 조달, 그래서 주주가 얼마의 조달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배우는 과정이 2와 3예요. 그러면 2와 3의 차이는 무엇이냐? 2는 얼마를 요구하면서 조달을 해줄 수 있는가.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해 줄 때 대가가 있어야지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공해 줄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마를 요구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배우게 되고요. 파트 3는 채권자하고 얼마나 나누어서 조달해 주지,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우게 돼요. 점점 세계관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갑자기 이제 파트 4부터는 이 이야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채권에서 그럼 이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열 몇 번의 강의를 듣는 동안에 채권자는 정해진 돈을, 정해진 이자를 요구하면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자금의 순환 과정을 다 봤고요. 재무관리의 기능입니다. 재무관리를 그러면 어디에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는 투자결정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재무상태표 아까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 재무상태표에서 이쪽 차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CFO들이 주로 이제 기업의 어떤 재무와 관련된 총괄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자산에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 중 하나예요. 아까 쿠팡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공장을 더 확장할 것이냐, 거기에 얼마를 쓸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결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람들 매입 채무 아니면 매출 채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얼마나 돈을 빨리 돌려줄 거고 또 빨리 받아올 것이냐 이런 걸 정하는 것도 전부 투자와 관련된 결정 기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운전자본 관리가 순운전자본에 대한 투자 결정이에요. 순운전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업의 일종의 윤활유처럼 이제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으니까 좀 더 많은 재고를 확보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그 재고를 빨리 돈을 털어서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입 채무 이런 것들 미리미리 갚아주면은 상대방이 좋아하겠죠. 그 최근도 아니죠. 한 1년 됐죠 이제. 쿠팡 말고 우리 유명한 이커머스 중에 티몬 터진 거. 티몬이 왜 터졌어요? 돈을 원래 이런 이커머스 기업들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팔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해주는 기간이 있거든요. 뒤에서 또 배웁니다. 그 정산하는 기간을 법적으로 60일 이내로 해줘야 돼요. 뭔가 내가 물건을 팔았어. 그리고 그 물건을 공급해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시간까지를 60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물건을 판 기업한테는 손해겠죠. 여러분들이 좀 더 뒤에 배우실 건데 돈은 일단 내가 들고 있는 게 유리해요. 누구에게 주면 불리한 겁니다. 그러면 60일 뒤에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돈을 2달 동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60일을 계속 끌다가 만약에 기한을 어기잖아요. 하루라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법 위반입니다. 그게 만약에 팀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다 못해서 터진 거라고 보면 쿠팡도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엄해요. 한 45일인가 60일 다 채워야 주고. 그래서 이커머스 보면 네이버 되게 물건 많잖아요. 네이버가 그걸 7일 만에 돌려줘요. 네,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네이버가 그걸 7일 만에 돌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계속 필요하죠. 일주일 만에 돈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물건을 사고 여러분들 구매 확정 누를 때까지 저도 잘 안 누르는데 그 누를 때까지 일주일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눌러줘야만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 돈 구경도 못하고 바로 판매자한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회사에 자금을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기업의 이미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순운전 자본에 대한 투자 결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재고 많이 늘려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도 투자 결정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자본 예산 투자 결정도 투자 결정 기능의 하나예요. 기계 장치 한 몇 회차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기계 장치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건데 무언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 투자를 어디에 할 것이냐 이런 걸 정하는 것도 투자 결정 기능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기계 많이 늘리고 컴퓨터 많이 사고 다 자동화하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야 사람 많이 쓰자 그냥 인건비가 싸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다 의사결정의 하나예요. 투자와 관련해서도 의사결정을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사실은 투자 결정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돈을 어디서 조달할 건데 이게 훨씬 중요하겠죠. 일단 돈이 생기고 나면 어디에 투자할지는 해피해요. 우리가 항상 고민인 게 뭐예요? 돈 벌 게 고민이지 돈 쓰는 걸 고민하지도 않잖아요. 돈이야 뭐 잘 쓰면 좋은 거고. 거기서 예를 들면 나 뭐 이런 노트북이나 아이폰 같은 핸드폰 산다거나 이러면 고정자산 투자하는 거고,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쓰면 이제 여러분들 순운전자본 관리한 거고. 그런데 어떻게 자금을 벌어올 것인가, 조달의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조달할 거냐,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인 자본, 결국 부채고, 자기 자본, 자본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옆에 보면은 왜 D나 B 또 E나 S 이렇게 쓰느냐, 재무관리라는 과목 자체 또는 이 학문 자체가 무언가 뼈대가 하나 딱 잡혀 있고 같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산발적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를 계속 전개하기 위해서 이 부채라는 걸 이렇게 썼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채권이잖아, 본드라고 쓰기도 했어요. 그냥 누가 어떻게 썼어도 바라보는 게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임말로 그냥 D나 B가 나온 거고, 그리고 자기 자본도 이쿼티나 스탁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심지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L이라고 쓰고요, 자기 자본을 K라고 씁니다. 먼 훗날 배워요. 라이브러리티, 그 다음에 캐피탈, 심지어 캐피탈은 C죠. 네. 그런데 그 은행이나 뭐 이런 상공할 때 당시에 자본이라는 단어를 차용할 때 독일에서 캐피탈을 K로 썼기 때문에 K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온갖 형태의 약어를 다 쓰는데 셋 다 같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굳이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구분을 안 하시는, 그리고 이 책에서도 구분이 따로 안 되어 있어요. 이 책은 B, S 두 가지만 쓰는데, 보통 보면 D나 E는 언제 쓰냐면, 우리가 D 또는 E는 부채, 자본이라는 뜻으로 보통 해석을 하잖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자본을 조달하는 기업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채 자본이고요. 본드나 스탁은 투자자의 입장이죠. 그래서 투자자가 바라볼 때 채권이냐 아니면 주식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B나 S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D나 E를 쓸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B나 S를 쓸 건데, 그 쓰는 주요 챕터가 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저렇게 기호를 많이 쓰는구나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본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 CFO 입장에서 지금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가 영어로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라고 부르는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란 뜻이겠죠. 약자로 K, 여기 있는 K랑 같습니다. 자, 이 대가 당연히 줄여야겠죠. 뭐 내가 100억에 대한 대가로 5억을 매년 지급하는 것과 100억에 대한 대가로 매년 10억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 둘 중에 뭐가 좋아요? 5억만 지급하면 되는 상황이 더 좋겠죠. 그래서 무조건 낮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최소화가 일종의 목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최소화를 할까? 당연히 배우겠죠. 자, 그 외에도 책 보시면 이제 뭐 배당 결정 기능, 그래서 배당을 할까 사내 유보 결정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의사 결정 중 하나가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재무 분석 기능도 있어요. 이제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뒤에 설명을 할 건데,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투자할 때 있어서 뭐 지표 보는 것 중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PER이라고. 그래서 뭐 주가 대비 그 당기순이익 비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 기업 입장에서 주가가 너무 낮은 것도 너무 높은 것도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무 자료, 재무 수치를 분석을 해서 현재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위에 있었던 자본 조달이나 투자를 좀 변경하고 그런 일도 합니다. 근데 메인이 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얼마나 돈을 빌려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게 메인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사이드고요. 그냥 기능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자본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건데 유인물에만 있어요. 지금 자본 비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제 설명할 일이 영영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자로부터 돈을 조달받습니다. 뭐 100을 대여를 받는다고 해볼게요. 이 대출이란 표현은 투자자가 기업에게 100이라는 돈을 조달해 줬다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의 반대말은 차입이에요.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오는데 대출자. 여러분들이 대출 그러면 항상 이제 뭐 돈을 좀 많이 빌려보신 분은 거의 없겠지만 대출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내가 돈을 빌린 거잖아요. 재무관리에서의 대출은 철저하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말, 내가 돈을 빌린다. 기업 입장에서 돈을 빌려야 되죠? 아니면 조달받아야 되죠? 무언가 받는 행위는 다 차입입니다. 자, 기업이 100의 자금을 차입을 받는다. 조달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대가로 얼마씩 줘야 할까요? 라는 퀘스천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투자자와 기업은 협상이라는 걸 해야 돼요. 매년 얼마씩 줄래? 계속 이 100이라는 돈을 조달해주기 위해서 얼마를 요구할 것인가를 가지고 둘이 싸웁니다. 그렇게 계속 싸우는 과정에서 시장이 존재한다는 걸 보게 됐어요. 이 시장은 무엇이냐면 시장의 정의는 굳이 설명을 딱 드리면 굉장히 많은 다수가 어떤 특정한 재화를 가지고 서로 거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장과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물건이 무한해요. 그리고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 곳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래처가 있다고 해볼 때 이 시장을 봤어요. 여기서의 시장은 아마 자금 시장이 될 겁니다. 돈을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서로 돈을 10%, 연 10%라는 비율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하고 있대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한테 할 말이 생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을 굉장히 낮추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시를 해요. 오, 안 되겠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재무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합리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계속 배우다 보면 투자자는 합리적이다, 개인은 합리적이다. 계속 합리성. 나중에 그 경제학 들으실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합리적이라는 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 이기적이라는 표현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항상 행동을 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에게 돈을 조달해주면 연 5를 받습니다. 시장에선 얼마 받아요? 10 받죠. 자, 투자자가 기업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조달해줄까요? 절대 안 합니다. 5, 네, 비속어죠. 꺼져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선 6, 네, 여전히 협상이 안 되네. 9, 안 되죠. 뭐라고 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빌려주려면 10일 이상은 줘야지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10 빌려주면 이렇게 빌려주나 저렇게 빌려주나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도 10까지는 오케이 할 거예요. 다시 말해 10보다 같거나 10보다 커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돈을 빌려줄 유인이 생깁니다. 조달줄 유인이 생기는데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업은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의 이 10일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 15 부를 수 있어요. 처음부터. 기업이 뭐라 그랬을까요? 가라 그랬겠죠. 물론 돈을 조달받는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비속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라고 조용히 얘기하겠죠. 14, 13 얘기합니다. 가세요. 11도 가시고요. 나 그래? 9, 6 이쪽으로는 돼. 네, 10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존재하면 기업도 투자자도 서로
시장과 비교를 하면서 적어도 시장보다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나 기업 입장에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장과 기업에게 둘 다 빌려줬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그 금액, 10%라는 금액으로 기업에게 돈을 조달을 해줄 거예요. 왜? 기업이 10%가 넘어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조달을 안 받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10%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결정된 이 10%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투자 수익률이라 불러요. 내가 100이라는 자금을 기업에 투자를 해줬고 그에 따라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10%로 조달을 받습니다. 기업으로 투자자로부터 받은 그 자금에 대해서 10%의 매년 이자를 지급을 할 건데 그때 그 10%를 우리는 자본비용이라 불러요. 다시 말해 자본비용은 기업이 그게 투자자든 시장이든 어디서든 그 자금을 조달받는 대가로 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때 10%가 자본비용이 되고요. 그러면 연 10씩 이자를 지불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부터 배우는 모든 이런 자본비용, 투자수익률, 시장이자율이란 표현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결국에 시장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장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요. 서로 협상을 계속해야 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만약에 시장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시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이자율, 자금에 대한 대가가 결과적으로 자본비용도 되고요. 투자 수익률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모든 강의, 수업에서는 섞었어요. 시장이자율이 될 수도 있고요. 자본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투자 수익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셋은 다 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 무언가를 계속 배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동안 자본비용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자본비용이란 결국 시장에서 어떤 자금을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을 때 기업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자금에 대한 사용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투자의 형태가 다르죠. 그러면 그 자본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뒤에서 이제 나오게 될 얘기인데 주식 같은 경우 아무래도 채권보다 좀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정해진 이자를 계속 제공을 받을 테니까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식은 배당이라는 게 매년 나오지 않아요. 어떤 때에는 나오고요. 어떤 때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뒤에서 배우는 위험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 위험하다라는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게 큰 하나의 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투자의 형태별로 시장이 다 각각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분명히 바로 직전에 자본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자본 비용이 결정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지금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걸 파트 3에서 배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 고민을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이 세계관을 넓히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많이 너무 넓히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뇌에 이제 부하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넓힌다고 생각하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재무관리의 목표 책 4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재무관리의 목표라는 게 결국에 그 기업의 목표가 될 거예요. 자금과 관련된. 그랬을 때 그럼 무엇을 목표로 잡아야 할 것인가가 궁금할 겁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회계적인 이익 극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하죠. 회계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이익의 개념이 불분명합니다. 당기순이익 굉장히 심플한데 이게 왜 불분명하다고 하는 걸까? 첫 번째, 이익의 산출기간이라는 게 불분명해요. 한번 아까 쿠팡이란 예시를 들었으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쿠팡 CEO가 있어요. 보통 CEO 임기가 몇 년인지 아세요? 3년입니다. 보통
보통은 이제 기업이 정말로 못 되지 않았다면 3년 보장은 해주겠죠. 자, 이익 산출 기간의 관점에서 봅시다. 기업의 CEO는 3년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어 할 겁니다. 주주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3년 이익 극대화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향후에 뭐 10년, 20년 동안 잘 가는 회사가 보고 싶을까요? 주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죠. 단타를 하는 주주는 내일 돈을 제일 잘 버는 게 최고예요. 뭐 내가 대주주야. 그러면 기업이 영생해야 돼요. 10년, 20년을 바라보는 그 이익까지 봐야 합니다. 자, 산출 기간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마다 전부 달라요. 목적에 따라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 따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목표를 잡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로 회계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KIFRS 배우시니까 그게 익숙하시겠지만 한국의 회계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K갭이라고. 네, 저는 K갭 시험 보고 합격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IFRS를 보면 K갭은 안 봐도 되냐? 회계사가 되시면 봅니다. 네, 중소기업 가서 감사하시면 봐야 돼요. 뭐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외에도 회계 처리 방법도 뭐 있어요? 회계 기준, 미국은 자신들의 회계 기준 써요. US 갭이라는 거 있고요. 일본도 따로 씁니다. 벌써 국가별로도 다르고요. 산업군별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익을 다르게 보는데 그러면 어떤 회계 처리 기준으로 너희 이익을 산정했어요?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힘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익 개념을 분명하게 잡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배우신 것 중에 화폐의 시간 가치가 없었던 건 아니었겠죠. 사채 배울 때도 무언가 할인 차금이라는 거 배웠는데 뭐지?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매출 채권 연령 분석법 배우시나요? 그게 뭐냐면 매출 채권이라는 게 결국에 무언가 물건을 팔면 돈을 받기 위한 권리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 매출 채권이 돈이 들어와야 하는 시기가 지나도 들어오지 않아. 안 들어와. 그러면 그런 것들은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은 시간을 감안해서 돈을 못 갚겠구나라는 걸 감안하면서 좀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게 이제 그걸 작업하는 방법인데 뭐 재무상태표로는 시간이라는 걸 좀 반영을 해주는 것 같은데 손익계산서는 정작 시간 가치를 반영을 안 합니다. 1월 1일에 주식을 100원을 팔아서 원가가 50이라고 해볼게요. 주식을 100원에 팔았어요. 그때 생긴 50. 그리고 12월 31일에 판 50. 그 손익계산서에 다르게 나오나요? 똑같이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1월 1일에 판 50 그리고 12월 31일에 판 50이 똑같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자리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판 50, 그러니까 1월 1일에 판 50은 1년 동안 내가 돈을 어떻게든 해낼 수 있으니까. 그러나 12월 31일에는 50 받고 끝이죠. 그러나 회계는 그런 가치들을 무시합니다. 손익계산서에는 여러분들이 1월에 번 돈 그리고 12월 31일에 번 돈을 차이를 두지 않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회계적인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아요. 예시로 여러분들이 회계사가 됐어요. 이제 부업을 해요. 회계사가 됐는데 어떤 친구가 딱 3달만 도와달래요. 3달 도와주고 일이 끝나면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2달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회계사가 되지 않아도 이제 머릿속에 재무제표를 만약에 만들어 보자고 하면 이제 나는 돈을 못 받았지만 일을 했기 때문에 자산이 생기죠. 그리고 수익도 잡죠. 2천만 원 생겼잖아요. 하지만 그게 진짜 돈이 들어올까요? 모르잖아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돈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다 고려하는 회계 처리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이익에서는 실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아요. 친구가 3달 일 도와준 거 받고 먹튀하면 그 뒤에 울면서 2천만 원을 손실로 잡습니다. 이익을 잡고 나서. 자, 그럼 변동성 다 반영 안 돼요.
그리고 실현된 이익만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적인 이익 극대화라는 게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재무관리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인가? 기업가치 극대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업가치 극대화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일단 기업가치 그 극대화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 기업에서 벌어오는 현금이라는 걸 굉장히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쿠팡이라고 얘기하면 쿠팡 가치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첫째, 돈을 잘 버는 것. 그 돈을 버는 게 진짜로 돈, 캐시가 잘 쌓이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게 캐시를 만들기 위한 조달받은 돈을 싸게 조달받는 거죠. 그러면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첫째, 많은 돈을 벌고요. 둘째, 돈을 벌기 위한 현금에 대한 자본 비용을 낮추고 이렇게 하면 기업 가치가 커집니다. 그런데 그 기업 가치가 커진다고 했을 때 이건 아시죠? 그 기업 가치는 결국 자산 가치거든요. 자산 가치의 구성은 부채,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한 15분 전에 말씀드렸죠? 어차피 채권자는 이자와 원금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인 자본의 가치를 그냥 고정해 줄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 기업 가치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본이 커진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자, 결국에 기업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죠. 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자본의 가치가 극대화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좋아하겠죠. 그래서 재무관리의 목표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자가 되는 겁니다. 기업 가치를 키우면 키울수록 결국 자기 자본 가치가 커지고 그 자기 자본 가치가 커지면 그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뭐 주식을 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두 번째 문단, 5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있어요. 비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효율적 시장과 비효율적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가서 배우기 때문에 그때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미리 소개를 드리면 비효율적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효율의 정의가 정보가 얼마나 타인에게 잘 이동하는가를 효율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기업 바깥에 있는 투자자들, 잠재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면 기업은 알고 있어요. 뭐 쿠팡 내부에는 어떤 투자를 곧 할 거다라는 의사 결정을 다 해놨고 그 투자가 되었을 때 회사가 잘 나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몰라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보면 비효율적 시장 이런 상황이죠. 제가 여러분들 이제 막 강의를 하는데 그냥 갑자기 부업이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5천만 원으로 기업을 세웁니다. 단위를 좀 바꿀게요. 5천이라고 쓰면 이제 자, 5천만 원으로 기업을 세우고 은행에 가요. 은행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교육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서 돈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흔쾌히 그래? 너 나무에서 강사하고 있네. 돈 빌려줄게 하고 뭐 9.5억을 저한테 준다고 해봅시다. 빌려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가 그 다음에 무슨 행위를 하냐면 이제 10억이 생겼잖아요. 이제 뭐 아니면 도다 하고 카지노에 가요. 카지노에 가서 바카라를 합니다. 그냥 막 굴리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대박이 나던가 200억쯤 이제 대박이 난다거나 아니면 그냥 돈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겠죠. 자, 돈을 다 날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의 손실은 얼마인가요? 5천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다 주주는 유한 책임이다라는 거 배우셨죠? 그러니까 상법을 먼저 하면 이런 게 좋아요. 네. 유한 책임입니다. 5천만 원만 손실을 보고 끝나요. 자, 그러면 남은 9.5억은 은행이 손해를 보는 거죠. 200억을 벌어요. 그러면
은행한테 뭐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10억 준다고 해봅시다. 저한테 남는 돈이 얼마예요? 199억 남아요. 190억 남겠네요. 10억 빌렸으니까. 자, 190억 아니면 0원입니다. 굉장히 확률 높은 게임은 아니어도 터지면 대박이 나겠죠. 그러면 저는 은행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모른다고 하면 당장 가서 돈을 빌려서 카지노에 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한테 끌려가겠죠. 자, 은행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겠죠.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돈을 빌려줄 리가 없지만 제가 숨겨요. 숨기면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효율적 시장이에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조달받게 되고요. 그러면 타인 자본, 원래 타인 자본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정보가 비효율적이면 기업의 가치는 낮아지지만 타인 자본을 내려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게 비효율적인 시장인 경우에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효율적 시장이라는 걸 가정해야 해요. 그럼 우리 재무관리 배우는 이 시장에선 효율적 시장을 다룰까요? 비효율적 시장을 다룰까요? 당연히 효율적 시장을 다루겠죠. 네, 일단은 이런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요.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다룰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전달되지 않는 시장이 비효율적 시장이다. 챕터 10에 가면 있다. 알아두시고요. 네, 굳이 뭐 안 쓰셔도 되는데.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러 온 그 기업의 담당자에게 무슨 목적으로 돈을 빌리니? 그리고 너의 신용도는 어떠하니? 여러 가지를 다 체크를 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담보도 내놓으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하나 풀면서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봅시다. 예제 1번, 투자자 갑은 5억 원을 직접 출자해서 A기업을 설립했대요. 그리고 은행에서 5억 원을 추가로 차입해서 10억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재무상태표, 취득 직후의 재무상태표는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자기자본 5억, 부채 5억, 자산 10억. 자, 문제에서 왜 재무상태표인 재무관리 목적인데 왜 타인자본 안 쓰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책에 있는 그대로 풀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타인자본 5억이라고 쓰셔도 되고. 네.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여기 자본 자기도 빼야 돼요. 이렇게. 원래는. 그러나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자, 1번. 부동산 시장 가격이 13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A기업의 재무상태표를 제시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산이 13억이 되면요. 부채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부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계속 했었고 원리금만 가져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3억 상승은 모두 다 자기 자본, 다시 말해 주주의 가치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부동산이 상승했을 때 자기 자본만 8억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8억 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네. 자산이 8억 원, 마이너스 2억이 되면 여전히 부채는 그대로 5억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만 감소해요. 다시 말해 기업 가치가 증가. 지금 여기서의 기업 가치는 오로지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모두 자기 자본을 보유한 주주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 4억 원이 됐대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기 자본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0.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어요. 유한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산은 4억 원이니 이제 은행이 더 이상 5억을 받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채가 4억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급락했을 땐 이제 부채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시장가가 0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산이 0이 됩니다. 아예 나오지도 않죠. 그러면서 부채도 자본도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한 회사가 되겠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기업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 가치는 시장에 있는 그 부동산의 가치의 증가와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자기 자본 가치는 일단 기업 가치가 5억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가치가 발생해요. 왜? 기업의 자녀 지분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채권, 다시 말해 부채의 타인 자본을 먼저 5억 원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남은 금액이 자기 자본에 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5억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 가치가 되지만 그 대신 5억에 미달하는 기업 가치에서는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냥 0원으로 끝납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채권자는 어떤가요? 채권자는요, 기업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일단 5억 원이 넘어가면 5억 원을 초과하진 않습니다. 그냥 5억 원 받아가면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요구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기업 가치가 5억 원 미만이 되면 그 자녀 지분밖에 받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릅니다. 채무불이행, 뭐 영어로 책 뒤에 풀이에 보시면 디폴트라고 써져 있거든요. 보통 이 채무불이행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영어로 디폴트라고 부르는데 원금이나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대표적인 디폴트예요. 그런데 꼭 이런 상황만 디폴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의 이제 예시가 또 뭐가 있냐면 결국 이 채무라는 조건을 어떤 조건이 있었을 텐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원리금을 갚지 않는 것도 채무불이행의 하나의 종류고 그다음 아까 제가 기업 설립해서 9.5억 원을 빌릴 때 뭐라 했어요? 학원 사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원래 자금을 대출해 줄 때 은행들은 어떤 사업 목적으로 쓰세요라고 기준을 정해 놓아요. 그 목적 외로 자금을 만약에 운용을 하면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어떤 이유가 있더라? 제일 대표적인 두 개가 그거고 그 외에도 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10억, 5억, 5억 이게 1대1이잖아요. 이 1대1보다 만약에 낮아진다. 다시 말해 시장가 감소가 일어난다. 그러면 뭐 4대5가 되면 부채가 더 커지잖아요. 이래도 채무불이행이라고 조건을 달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걸 우리가 아마 이런 표현 보셨을 거예요. 이벤트 오브 디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터진 사건이고 이랬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한국어로 아마 그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부를 텐데 원래 이 채권자는 원금을 항상 기업에게 가져갈 수 있어요. 기업으로부터 원금을 바로 상환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때 기한이익이라는 걸 줍니다. 원금을 좀 늦게 갚아도 된다. 그게 이제 정해진 만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3년 만기 채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3년이 뭐냐면 기한이익이에요. 기업은 3년 동안 원금을 갚지 않아도 이자만 갚으면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쓸 수 있는 건데 이때 기한이익 상실이 일어납니다. 기한이익 상실이 일어나면 다음날 원금을 갚아야 돼요. 뭐 이런 이벤트가 존재한다는 거 시험엔 안 나와요. 그냥 설명드린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금융시장 이후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쉴게요.